미국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어떤 환경 그리고 어떤 각각의 인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를 세 가지로,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물결 속에 있는가, 그 대통령이 진보이든 그 대통령이 보수이든 함께 그 자장 안에서 움직이는 그 시대의 흐름, 그리고 그 모든 대통령이 구조적 혹은 제도적 가지고 있는 제약들, 그리고 각각의 인물 유형들, 이 세 가지 안경을 동시에 써야 시대의 흐름도 보이고 각각이 처한 제약도 보이고 그 제약 속에서의 다양한 색조, 약간씩 달라지는 색조를 한꺼번에 이렇게 넓고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 흐름 중에서 중요한 건 시대의 제약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제약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키워드만 고르자면 저는 9.11 테러를 고르겠습니다. 물론 미국의 시대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죠. 흔히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다양한 구분법들 중에서 특히 9.11 전과 9.11 후로 구분하는 이 접근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9.11 이전에는 본토가 침략될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잘 하지 못하죠. 소말리아에 혹은 이라크에 이런 전쟁에 대해서는 CNN에 그 내용이 나오지, 미국의 본토에 침략되거나 테러리스트 이런 건 잘 상상을 못했죠. 물론 과거 역사 속에는 있었지만 백악관이 침탈당하기도 했지만 그거는 오래전 역사죠. 그런 점에서 자신의 본토라는 거는 거의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인들의 정신세계에 9.11 테러라는 건 그거는 수십 년이 가는 충격이죠. 근데 이게 우리는 사실 잊었는데요. 어쩌면 이것은 성공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걸프전 기억나시나요? 이 걸프전 하나의 이 전쟁으로 미국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면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미국이란 초강대국이 패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상처로 남거든요. 그 이외 모든 외교 정책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집니다. 근데 걸프전으로 이 상처가 다 사라집니다. 왜? 쉽게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래, 우리는 이제 베트남전 잊어도 돼. 이제 우리 앞으로의 미래는 미국이란 나라를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게 제국이라고 불러도 돼. 우리의 하이퍼 파워 앞에서 어떠한 분쟁도 우리는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걸프전은 미국인들에게 다시 자존감을 준 전쟁입니다. 근데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9.11 테러 주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걸프전을 보면서 원래 미국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적대감이 더 강화됐어요. 미국이 이제 중동에서 보다 본격적인 군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 미국은 일방주의적 패권을 더 거침없이 행사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것이 테러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고 찰머스 존슨이란 버클리대 교수님은 이거를 블로우백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CIA에 많이 자문하셨던 이 고 찰머스 교수님께서는 이게 CIA 작전 용어를 활용하신 겁니다. 작전 용어로 의도하지 않은 CIA 작전의 부작용을 블로우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9.11이라는 비극적 사건은 미국 과거의 어떤 역사의 블로우백으로서 여러 가지 명암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를 직접 당하는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그러한 긴 호흡의 성찰이라기보다는 트라우마로, 그리고 직접적인 분노의 표출로 안타깝게 나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게, 저만 하더라도 그때 유학 시절에 그 쌍둥이 빌딩 근처에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아직까지 그 트라우마가 이상하게 존재하더라고요. 그 근처에서 9.11을 목격했기 때문에
아직도 하늘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비행기 끝에 어떨 땐 그 빌딩이 보여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9.11은 미국이란 나라의 그 이후의 미국의 패러다임에 큰 영향을 지속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너무나 당연히 듣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테러와의 전쟁에서 그 테러라는 게 어떤 인물이죠? 인물이 아니잖아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랑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 프레임을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구체적인 어떤 후세인과의 전쟁은 후세인이 없어지면 되잖아요. 정권 교체되면 되잖아요. 근데 테러와의 전쟁하는 순간 우리 인류에서 테러는 어디선가는 발생하죠. 그러니까 영구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테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이 안보의 논리 앞에 종속되고 산업조차도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 대통령의 시대적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변수로서 저는 9.11의 진보 대통령이 9.11의 보수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대통령이 직면한 제약, 구조적 제약입니다. 아주 과거보다 더 험난해진 제약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의 국가이기도 하고 전 세계를 자기 품속에 품고 있기도 합니다. 비유하자면 과거 파리드 자카리가 비유했나요? CNN의 이 정치평론가. 북유럽과 중동이 한 국가 내에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대구에 살든 뭐 정치적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덴마크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정도의 다른 느낌으로 다른 지역에 이동하지 않잖아요. 미국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냥 제가 살았던 미국 뉴욕만 하더라도 뉴욕은 단일한 뉴욕이 아니에요. 제가 맨하탄에서 딸을 키울 때는 그 학교는 국기에 대한 맹세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학부모가 우리도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갑자기 아마 왕따 당할걸요? 맨하탄의 그 학교는 굉장히 진보적인 학교입니다. 부모들이. 근데 9.11 테러로 맨하탄에 너무나 제가 살던 곳이 힘들어져서 퀸즈 지역으로 이사를 갔더니 아침마다 이사를 갔는데 당연히 국기에 대한 맹세, 우리도 옛날 과거 시절에 했던, 그러니까 뉴욕의 맨하탄과 그 위에 뉴욕은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뉴욕 내에서 확장해서 생각해 보세요. 동부 뉴욕과 뉴올리안즈라든지 이런 데를 비교하면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과 어떤 아젠다에 대한 관점들이 다르죠. 전반적인 경향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경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면 문명의 충돌이란 비유적 표현까지 할 정도로, 그러면 거의 통치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죠. 낙태 같은 이슈들 거의 문명의 충돌입니다. 거의 안정적인 통치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다수 연합이 힘듭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집토끼 서로 차지하는 게임이잖아요. 중도는 좁아들고. 그러면 매 선거마다 아슬아슬한 의석수를 겨우겨우 유지해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아슬아슬한 의석수, 다음 선거에서 한 석 차이로 질지도 모르는데 대담한 아젠다가 가능할까요? 가능하기 힘들어요. 과거 좋았던 시절은 지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약, 미국은 의회가 굉장히 강해요. 어떤 사람은 미국을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오히려 의회 중심제에 가깝습니다. 단지 대통령이 상징이고 훨씬 더 어떤 언론에 많이 나올 뿐이죠. 그리고 대통령과 자기 정당이 명령하는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협력의 관계예요. 그래서 미국의 백악관의 회의를 보시면요, 개별 의원들 수백 명을 칠판 같은 데다 놓고, 오늘은 이 의원이 이 아젠다에 협력을 안 해줘, 이 의원 어떻게 설득하지? 같이 사진 찍어야 되나? 그 지역구에 뭘 해줘야 돼? 개별 의원 하나하나가 백악관 입장에서 굉장히 소중해요. 그 여론조사에서 조금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백악관 회의 비상 걸립니다. 조금 한 5% 떨어지면 천만의 말씀. 그래서 제왕적이기라기보다는 여론에 취약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만 통치하나요? 아니죠. 처음에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곳조차도 개입해야 됩니다.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지 말입니다. 미국의 특히 대통령들은 중국과 달리 유럽과 달리 사전 인턴 훈련이라는 게 없거든요. 인기 얻으면 갑자기 어느 날 졸지 스타가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회의에서는요, 백악관의 회의가 열렸어요. 분쟁 지역의 그 어떤 그 브리핑을 하는데 그 참모들 중에 일부가 근데 그게 어디야? 이 코소보가 저기란 얘기야? 보스니아가 여기야? 하고 그 처음에 논쟁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유라시아 끝에서 끝까지를 그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지배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개입하는 나라가 어딘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대선 후보들이 대선 캠페인하면 신기해요. 그 모든 나라들 어떻게 이름을 외우지? 그런 거죠. 그리고 식민지도 없죠. 이제 돈도 많지 않죠. 국내 여론은 야 너 국내나 잘해라 그러죠. 그러다가 대회 개입을 했는데 미군 한 명이라도 어디서 포로로 잡히거나 이러면 막 그거 가지고 방송들은 막 난리가 나죠. 저는 그래서 거의 미션 임파서블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조금씩 그 색조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개성들이 다 인물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각각 달라지는 유형의 특성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최근 4명의 대통령의 유형을 굳이 제가 조금 갖다 붙여자면 트로이 전쟁에서의 그 행위자들의 유형과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조지 W 부시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동맹의 그 수장인 아가멤논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아가멤논 기억나시나요? 트로이의 왕자에 의해서 자신의 동생의 부인이 납치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납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분노하는 척하죠. 그걸 핑계로 해상 패권 질서를 재편하려고 합니다. 뭐가 떠오르시죠? 부시가 이라크 침공한 게 그런 거죠. 대량 살상 무기는 핑계였죠. 그 이후에 오바마가 집권합니다. 오바마는요, 부시의 일방주의에 비해서 뭐예요? 다자주의, 연합을 중시하죠.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트로이 전쟁에서 동맹을 강조했던 사람 누구죠? 오디세이. 아가멤논은 그냥 전략적 지혜가 없었어요. 오디세이는 동맹을 규합하고 때로는 전략적 조언을 통해서 관리해 나갑니다. 고뇌의 인물이죠. 오바마는 고뇌의 인물입니다. 미국이 퇴조하는 것을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연착륙시키려고 노력한 신중함과 지혜의 인물이죠. 그리고 마치 트로이의 목마라는 수처럼 아시아로의 선해라는 기가 막힌 미국 패권 입장에서 기가 막힌 수를 던집니다. 중국이 더 이상 패권을 대체하기 전에 완전히 팔을 비틀고자 하는 트럼프의 전략은 이미 오바마 때 시작됐죠. 트럼프가 참 트로이 전쟁으로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킬레우스랑 비교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불멸의 위대함을 꿈꾸는 게 트로이 전쟁의 가장 인기 있는 영웅 누구죠? 브래드 피트가 연기했던 영화에서 아킬레우스의 꿈이죠. 근데 트럼프는 그걸 그냥 내세운 거지 실제 미국을 위대하는 데 큰 관심은 없습니다. 아킬레우스가 달라요. 오히려 파리스 왕자와 좀 비슷하죠. 왜냐하면 수많은 섹스 스캔들,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 욕망으로 전 세계를 흔들잖아요. 물론 파리스의 납치를 불멸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제 오늘 세션이 사랑론은 아니니까 그 논쟁은 넘어갑시다. 어쨌든 파리스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용서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세계의 질서를 흔든 혼돈의 에이전트라는 점에서 파리스와 트럼프는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킬레스와 그리고 파리스를 적당히 합쳐놓은 거로 굳이 비유하자면 트로이 전쟁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든은 트로이의 전사 헥토르 왕자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헥토르는 아킬레스에 비하면 좀 떨어집니다. 전투력이. 그래서 사실은 트로이 전쟁에서 헥토르 왕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헥토르 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헥토르 팬입니다. 왜냐하면 불멸의 위대함, 인간의 초월성 이런 것보다 그냥 가족을 지키고 자신의 조국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품이 자기 동생 파리스와 달리 굉장히 훌륭합니다. 바이든은 별 대담한 비전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뭐 엄청난 위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박하고 인간다운 미국을 꿈꾸는 신사입니다. 바이든을 한번 만난 사람은 그 품위에 매혹되죠. 사람에 대한 배려감에. 대통령이 꼭 뭐 배려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인품은 좋아야죠. 그래서 미국에선 보수든 진보든 바이든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젠다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이 미국의 대통령을 시청자분들께서 각각의 다양한 정책의 홍수에 빠지시면 그 특징을 놓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제가 말한 안경, 그러니까 9.11이라는 것에 그 대통령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그 의회의 제약이나 이런 제약을 돌파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리고 트로이에 비유한 각자의 캐릭터들이 어떻게 보여졌는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변주되면서 오늘날 그 대통령을 빚어낸 그 특징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왜 미국의 대통령이 미션 임파서블의 미션을 부여받았다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지금 방금 말한 그 제약들 보세요.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3D 업종 누구다? 미국 대통령이다. 오죽하면 말이에요. 해리 트루만은 백악관을 가장 최절정의 연방 감옥이로까지 자조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뭐 전형적인 뭐 미국 대통령의 그 하루 스케줄 잠깐 볼까요? 이 표 보시면은 이거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지는 이 표는 그냥 일상적인 걸 제가 여기다가 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일상입니다. 그 일상인 것만 하더라도 숨이 좀 콱 막히죠. 막 브리핑에다가 회의에다가 우리 일상적인 그 회사 일정과는 너무 다르죠. 근데요, 이건 일상이에요. 심할 경우는 어떤 날은 예를 들어서 하나 비유를 들자면 어떤 비유를 들까요? 오전에 출근했어요. 갑자기 긴급 NSC 회의가 열립니다. 대만 해협에서 중국 비행기가 미국 항공기를 위협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죠. 우발적으로 전쟁까지 날 수 있죠. 30분 막 정신없이 장군들한테 보고받고 지시합니다. 자, 계속 나한테 업데이트 해줘. 그러고 나서 보좌관이 옆에 귓속말로 지금 또 저 텍사스주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3명이 죽었습니다. 그래, 긴급 저기 상황 보고 나한테 빨리 해. 뭐 이런 거 하다가 보니까 11시 한 30분 되면 이제 좀 쉬어도 돼? 저기요, 지금 증권시장이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헐, 어떻게 해요? 지금 그것도 보고받고 그 다음에 증권시장 안정시키기 위한 회의하고 연방준비의장이랑 통화하고 그러고 났더니 아직 겨우 12시입니다. 한 5시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퇴근해야죠. 근데 겨우 12시밖에 안 됐어요. 또 오후에는 어떤 일이 있겠어요. 이런 겁니다. 거기다가 선거 캠페인, 미국은 영구적 선거의 나라입니다. 선거 캠페인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의 정치 중립과 미국은 완전히 다르죠. 미국의 대통령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자기 당을 선거에서 승리하게 이끄는 거예요. 선거에서 승리하면 제일 중요한 거 뭐다? 돈이죠. 펀드레이징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정당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 오가는 것도 힘든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백악관인 워싱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펀드레이징 하려고 날아간다고 생각해봐요. 밤늦게 11시 12시에 귀가합니다. 어떤 대통령 그래서 아침에 그 백악관 직원들 중에서 가장 험난한 직업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 안 일어나는 사람 깨우는 사람. 왜냐하면 막 짜증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안쓰럽죠. 그러니까 건강의 달인 오바마가 헬스클럽 빠지면 막 짜증내는 오바마가 8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오바마 사진이 바뀌었죠. 백발이 됐죠. 제가 처음에 유학 가서 미국의 대통령 의사결정을 공부를 하는데 미국 대통령들이 저 같은 수준에서도 하지 않는 실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내가 생각보다 뛰어난 모양이지?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아니죠. 저 같은 이한테 한 반나절만 시켜보세요. 뭐 돌아가면서 그 하루 시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아마 지금 있는 제 흰머리는 반나절 만에 엄청나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제가 이 제국의 수장에게는 정신없이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제3의 관점에서 보면 왜 저걸 실수하지? 실수하게 돼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백악관에 쉬운 과제로 올라오는 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쉬운 과제는 아래 레벨에서 다 처리하니까 그들이 도저히 처리하지 못하는 것만 올라온다.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무슨 양자역학 문제풀이 같은 그런 과제가 올라오는데 말이에요. 제가 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런 미션 임파서블 속에서 4명의 대통령의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먼저 2000년대 첫 대통령인 부시. 제가 생각하는 부시 대통령을 이해하는 안경은 분노와 기회 포착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의 유형을 굳이 트로이 전쟁과 비교하면 아가멤논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다 미국에도 잊었는데요, 부시하면 테러와의 전쟁의 수장, 전시 대통령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원래 부시는요, 텍사스 주지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초당적인 결정 많이 하고요, 또 민주당이 반기는 개혁 과제도 많이 했습니다. 교육개혁 같은 거는 사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안도 많이 했었습니다. 공립학교의 모든 상위 10%는 다 무조건 대학 입학 자격을 주자. 그러면 저소득층 출신도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잖아요. 상당히 개혁적 아젠다죠. 그리고 국제 노선에서 캠페인 때마다 반복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그 진보들은 말이야, 그 귀중한 에너지를 왜 별로 우리 미국이 개입할 필요도 없는 국가에 개입해서 에너지를 써. 남의 나라 네이션 빌딩, 국가 건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네가 해야지, 우리 거나 잘해. 아주 조롱을 했었어요. 근데요, 9.11이 터지고 나서 네이션 빌딩 누가 하죠? 부시가. 9.11이 터지니까 콘도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아주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회를, 전쟁이 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말입니다. 아주 노골적인 발언이죠. 부시가 아가멤논이 되는, 트로이의 아가멤논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해상 무역의 패권을, 질서를 교체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걸 통해서 중동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려고 합니다. 콘디보다 더 강경한 군사주의 외교안보 노선. 그때 누구였죠? 소위 누구? 신보수주의예요. 소위 네오콘이라고 하는 난폭한 패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그 이후에 비밀 자료가 해제되면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테넷 CIA 국장이 거의 40번 이상 부시에게 브리핑을 사전에 했었습니다. 9.11 터지기 전에. 근데 설마 하면서 놓쳤죠. 설마 하면서 많은 걸 놓쳤습니다. 그리고 9.11이 갑자기 터지면서 신경발작적으로 백악관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무시무시한 독트린, 선제 공격 독트린을 추구합니다. 적이 더 성장하기 전에 예방적 공격을 해야 된다는, 이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벤션, 예방. 그러니까 상대가 미사일, ICBM을 쏘기 직전에 타격하는 그런 타격이 아니라 그냥 오래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선제 공격 독트린입니다. 영화 떠오르시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의 마이노리티 리포트 같은 노선이죠. 제가 만약 여기 손에 야구공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 책상이 있다면, 이거를 야구공을 이렇게 굴리면 떨어지기 전에 잡죠. 왜 잡아요? 떨어지니까. 왜 이쪽에서 잡아요?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따라서 반드시 이라크는 대량 살상 무기로 테러를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그 전에 반드시 발생할 거므로 지금 체포한다. 마이너리 리포트 같은 얘기죠. 그리고 네오콘의 대표 중 하나인 폴 울포위츠 부장관, 아주 악명 높은 그 당시 강경 군사주의의 대표입니다.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진실이 아니었죠? 거짓말로 밝혀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천연덕스럽게 엘리트는 그건 그냥 핑계였어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거짓말할 엘리트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원래 이게요, 네오콘의 신보수주의 철학적 대부인 시카고 대학의 저명하신 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의 이론이기도 합니다. 엘리트의 어떤 특권 같은 좀 무시무시한 주장이죠. 이들은 콜린 파월 합참 의장 같으신 합리적 보수, 존경하는 전쟁의 영웅을 경멸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고 한 전쟁의 영웅인데, 저 사람은 너무 유약해. 전쟁의 영웅에게 그러면서 회의에서 왕따시킵니다. 그리고 콜린 파월
합참의장이 유엔 대사로 임명된 다음에, 유엔 대사면은 전 세계가 존경하니까요. 저도 콜린 파월 의장의 팬인데요. 그런데 유엔 대사 시절 그들이 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짓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체 정보기관이 준 거니까. 그걸 통해서 유엔에 나가서 이라크를 침공해야 되는 전쟁을 합류합니다. 지금까지 이 장군, 이 명예로운 장군이 최악의 5점을 남기면서 퇴역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쟁의 원래 목적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른 목적이 생깁니다. 원래 아프간 미국이 침공하는 건 뭐 때문에? 빈 라덴을 은닉한 아프간에 대한 응징 아닙니까? 하지만 9.11 테러가 후세인이 한 건 아니거든요. 아프간의 미군은 잊혀지고 이제 미국은 이라크 후세인으로 아프간은 잊혀진 전쟁이 됩니다. 갑자기 모든 초점이 이라크로 넘어갑니다. 이라크 입장에서는 미치고 한장한을 노리시죠. 왜냐하면 농약 살포형 경비행기밖에 없는데 이걸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니 아닌 걸 긴 거는 보여주지만 아닌 걸 어떻게 보여줘요? 미칠 노릇이죠. 사람들은 아프간을 잊고 이라크의 공격의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미국이 잊은 아프간은 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충분한 자원이 투여되지 않아서 혼돈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 국가 건설에 그토록 혐오감을 표현했던 조지 W 부시가 이제 놀랍게도 자기가 비난했던 빌 클린턴처럼 네이션 빌딩, 아프간의 하루하루 국가 건설, 심지어 선거 관리까지 미군이 관장하게 됩니다. 다만 부시 대통령이 이걸 잊었을 뿐이죠. 그래서 어느 날 부시 대통령에게 아프간 현지 사령관이 보고하러 백악관에 들어옵니다. 일정을 비서실장한테 보고받아요. 그 부시 대통령이 누가 온다고? 그게 누군데? 라고 합니다. 자기가 파견한 아프간이랑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인데 그게 누군데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다 사실만 얘기합니다. 근데 믿어지시가 이게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그 슈퍼 파워의 어떤 그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는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결국 부시의 국제적인 전략적 판단과 오판의 근저에는 9.11 테러가 준 공포, 불안 혹은 기회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역으로 이후 미국 대통령들에게 악몽이 되죠. 하지만 미국인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 오바마 대통령. 2008년 집권한 오바마는요, 마치 미국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처럼 당시로서 느껴졌습니다. 당시에 그 하이드 파크에서 오바마의 그 캠페인이라는 건요, 이거는 뭐 마치 퀸이 돌아왔나 하는 정도로 어떤 열광의 도가니, 팬덤의 도가니죠. 왜냐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미국과 수십 년에 걸친 지리한 갈등의 그 남미의 국가 어디죠? 쿠바. 쿠바의 독재자 카스트로가 하도 미국과 이 수교를 서로 하려고 밀고 땡기다가 미국도 책임 있고 쿠바도 책임 있고 그러다가 결국 안 됐죠. 그래서 어느 날 좌절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야, 미국에 흑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그리고 뭐 남미 출신의 뭐 교황이 들어서고 이러면 그러면 뭐 미국과 국교 정상화가 되겠지 뭐. 이게 그렇게 조건이 마련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예를 든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다 돼버렸네. 두 가지가 다 돼버린 거예요. 더구나 미국의 그 당시 애국의 아주 광풍이 부는 시대에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주류 정당인 민주당에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심지어 민주당의 주류 대표적인 후보인 힐러리 여사는 이라크 전쟁을 찬성했고요, 반대했고요. 적극 찬성했습니다. 백지 수표를 줬어요, 부시에게. 그게 나중에 힐러리 여사의 발목을 잡죠. 근데 오바마가 당선된 일이 발생하는 일, 힐러리라는 무적 함대가 침몰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진짜 기적인 거죠. 근데 그 당시 많은 이들이 기적에 취해서 놓친 게 있죠. 오바마의 자서전, 글도 잘 써요. 오바마는 그 베스트셀러 제목이 담대한 희망이잖아요. 근데
그 자서전의 제목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바마의 국정 운영의 책을 제가 저보러 쓰라 그러면 저는 담대한 희망이라고 쓰지 않고 고뇌와 관리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오바마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자, 트로이 전쟁에서 누구와 비슷할까요? 생긴 건 뭐 아주 막 역동적인 그러한 뭐 아킬레우스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오바마의 머릿속과 가슴속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한 30년 40년 나이를 플러스해야 돼요. 나이든 지혜로운 노인 같아요, 이 사람의 DNA가. 오히려 반대의 당시 부통령인 바이든 부통령은 굉장히 현자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영화배우 같은 데서 만약 출연하면 지혜로운, 스타워즈에서 그 지혜로운 현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나이가 훨씬 많은데 젊은 혈기, 역동성, 막 그냥 감정의 그 기복이 있어요. 아, 이거 빨리 결정하지 뭐해. 근데 오바마는 글쎄 나 내일 결정하면 안 돼? 그럼 바이든이 아니 지금 결정하면 되지 뭘 이렇게 생각이 많어. 아니 내일 결정할게.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와 반대입니다. 오바마는 인생의 연륜과 지혜가 있어서 트로이 전쟁의 전사로 비유하면 오디세이예요. 부시처럼 어리석게 일방주의적으로 난폭하게 안 해요. 동맹을 설득하고 독일의 메르켈과 호흡을 같이 하고 하는 동맹 규합에 능한 오디세이와 비슷합니다. 당시 미국과 전 세계는 젊지만 지혜와 배려심을 갖춘 공감의 대통령, 그에게 환호성을 지르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G20 같은 틀이 오바마 시절에 많이 강화됐죠. 그리고 쿠바 국교 정상화, 이란과 불가능해 보이는 이란과 적성 국가인데 합의까지 합니다. 물론 북한 문제는 반기했지만 하지만 담대한 비전을 펼치기 어려운 제약이 거대했습니다. 그간 미국의 9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고삐 뿔린 자본의 힘이 강화되고 투기가 아마 거품이 생기고, 제가 그 1강에서 이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얘기를 드렸죠. 과잉 자본이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 광풍으로 이어졌다는 말씀 드렸죠. 내 집을 갖자라는, 그건 보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진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빌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이잖아요. 거기도 그 부동산 환상 부추겼어요. 진보도 부추겼고 보수도 부추겼습니다. 내 집을 갖자 이런 환상을 붙여서 저소득층에게 서프라임 모기지. 그 사태가 터지고 그 당시 그린스펀 연방준비위 의장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이제 대공황이 안 발생해요. 탁월한 조정과 규제가 가능해요. 그랬나요? 2008년 그린스펀을 비웃기나 하듯이 전대미문의 위기에 봉착하죠. 중국에게 조롱당하죠. 실제 그 위기가 그 당시 그 느낌이 어땠냐면요, 미국에서 백악관 내 회의 아젠다 중에 하나가 은행 국유화였습니다. 그게 상상이 가십니까? 은행 국유화라는 건요, 소비에트 시절 레닌의 구호였어요. 사회주의론의 아젠다란 말입니다. 그것을 가장 자본주의 최첨병 미국에서 은행 국유화를 논의해야 될 정도로 자본주의가 흔들린 거예요. 하지만 오바마는 점진주의자라 그랬죠. 은행을 급격히 국유화하기보다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구제 금융 조치를 하고 옥석을 가려냅니다. 다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관리 조치를 하죠. 밴드에이드를 붙입니다. 근데 제국의 수장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파산하는 입장에서 이게 뭐지? 아니 우리가 제3세계 국가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그들은 마구 그 보너스 파티하는 애들 규제해주고 구제해주고, 우리는 뭐지? 오바마에 대한 반감, 미국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 생기죠. 소위 포퓰리즘이 전면화하는 시대가 미국에 생기는 불씨가 2008년 오바마 집권 기간에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무르익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주의자입니다. 미리 땡겨서 노벨 평화상을 줬죠. 근데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경악을 했을 겁니다. 수상식에서 어떻게 했죠? 수상식에서요, 아주 경악할 만한 일이 있었죠. 원래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았으면 수상식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바마는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정의의 전쟁을 주창합니다. 실제 오바마 시기는요, 미국 역사상 가장 군사적 드론의 수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드론 작전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진보 입장에선 불편한 진실이죠. 그래서 오바마 시기는 다소 모순과 아직까지 부족한 인식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시기가 되면 이제 인종주의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유토피아적 희망이 일어났는데 저도 그런 오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인종화해는커녕 그리고 젠더의 공존은커녕 오히려 반여성주의, 동성에 대한 반발,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패닉에 대한 반발 이런 게 생기죠. 낭만적 환상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때 우연히 등장하는 인물 누구? 뉴욕의 부동산 업자 나르시스트의 화신 트럼프입니다. 그간 대선에서 자기 과시욕으로 나가려고 했던 적도 있죠. 경선에. 근데 변변한 결과를 못 얻다가 어느 날 시대가 자기의 시대로 흐름을 바뀌는 걸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주최 유머하는 만찬에서 오바마가 자기를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죠. 오바마 출생이 미국 본토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앞에서 퍼뜨린 게 트럼프거든요. 트럼프가 처참하게 모욕받죠. 이게 역사라는 게 우연과 필연의 결합 아닙니까? 제가 1강에서 그 얘기 들었죠. 사라예보 총선과 자본의 광풍이 결합해서 2차 대전. 트럼프라는 우연한 뉴욕의 부동산 업자의 나르시즘과 그간 구조적으로 쌓인 미국 오바마 같은 엘리트에 대한 반감, 그 인화성 물질이 결합되니까 폭발이 일어나죠. 바로 우파 파퓰리즘의 시대가 미국과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국만 그 당시 광풍에서 예외였죠. 오바마가 퇴임을 하니까 그 당시 메르켈 수상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눈물을 지었다 그래요. 왜? 이제 누구랑 의논하지? 이 혼돈으로 가는 세계 질서를 관리해야 되는데 오바마와 같은 로마의 마치 귀족 키케로와 같은 지혜를 갖춘 인물이 이제 없어요. 누구랑 의논해야 되지? 그녀가 트럼프를 만나는 생각만 해도 그녀로서는 끔찍하죠. 얘기가 이성적 얘기가 안 통하니까. 오직 그 독일한테 그 분담금 얘기만 하는데 이것만 돈. 이제 본격적으로 혼돈의 시대로 진입합니다. 근데 이게 역사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트럼프를 어떤 그 일방주의와 인종주의 이런 걸로 많이 공격하잖아요. 근데 원래는요, 트럼프는요, 인종 간 공전 다문화주의의 롤 모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공화당에서. 그래서 계속 공화당이 지니까 이제 민주당에게 다문화주의를 넘기지 말고 우리도 좀 다문화주의적인 후보를 내보내자. 트럼프 같은 사람 말이야 라는 걸 리포트를 씁니다. 믿어지시나요? 완전히 지금 공화당은, 지금 미국은 그때의 미국이 아닙니다. 트럼프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혼돈과 위대함입니다. 그는 혼돈의 에이전트입니다. 배트맨 영화의 조커 같은 사람이죠. 그가 건드리는 모든 것은 혼돈으로 변합니다. 한때 일부 정치학자들이 그의 노선을 규정하려고 책을 써야 되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그의 책을 쓰는 건 지혜로운 거지만 그의 노선을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혼돈의 에이전트인데요. 그 주변에 측근들도 트럼프를 잘 모르는데요. 트럼프 자신도 자기를 잘 모르는데요. 그는 자기 노선이 없습니다. 북한을 최악의 악당이라고 전쟁할 듯이 했다가 반대로 야, 우리가 미군이 훈련하는 게 조금 너무 북한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완전히 180도 노선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죠. 하지만 그는 시대 정신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탁월한 동물적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이걸 과소평가해요. 한때 뉴요커로서 뉴욕의 명사 행세를 하려면 다문화적인 그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왕따 되죠. 뉴욕의 그 지성 사회에서. 하지만 9.1 테러 이후로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라는 걸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레이건 시대의 보수의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먹힌다라는 걸 압니다. 트럼프의 트윗의 메시지 능력은 지금까지도 상대할 자가 없습니다. 마치 일본의 짧은 시를 우리가 하이쿠라 그러거든요. 아마 일본인으로 태어났으면 하이쿠의 대가가 됐을 겁니다. 그의 트윗은 촌철살인으로 상대를 규정하고 상대를 파괴합니다. 오바마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최초의 포스트 모던 대통령이라면 트럼프는 이 매체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낸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이걸 과소평가하죠. 그러다가 2016년에 쓴맛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념을 가지는 건 좋은데 상대에 대해서 균형 있게 상대의 강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다만 트럼프의 그 잠재력이 어둠의 힘이라는 거죠.
즉 대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탈진실, 가짜 뉴스의 그러한 능한 양극화 시대의 어떤 그 귀재인 겁니다. 하지만 그가 위대함을 내세웠지만 실제 위대함보다는 오히려 그 시절은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섹스 스캔들로 점철된 파리스의 유형이기도 하죠. 실제 그는 그 시절에 상당히 많은 모순을 범합니다.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싱가포르에서 마치 북한의 입장에 상당히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입장을 바꾸죠. 하노이에서 받은 충격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에 맞는 광인일 수는 있어도 매드맨 티오리라 그러죠. 미친 척 해야 된다. 그래서 혼돈의 세상을 만들긴 했는데 그러나 혼돈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진 않았죠. 심지어 동맹들에게도 팔을 비틀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의 노선은 혼돈이 가득 찹니다. 중국과 친중 노선을 했다가 그 다음에 중국에게 난폭한 패권을 휘둘렀다가 그리고 또 인도 태평양 전략과 쿼드 같은 거 이런 또 탁월한 미국 패권 입장에서 전략을 추구하기도 하고 중동에서 이란을 압박했다가 다시 또 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간에 아주 교묘한 협상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니까 아주 그 혼돈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부분을 퇴행시켰죠. 기후 오바마 시절에 잘 시작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하고 미국에서 기후 대응을 거꾸로 시계를 돌렸죠. 그런 점에서 이 트럼프 시기를 이해하는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모순, 혼돈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를 다시 질서의 시대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가치와 견제입니다. 그의 유형은 트로이의 헥토르 왕자와 가깝습니다. 즉 위대함을 꿈꾸기보다는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조금 더 인간적인 공동체로 만들고 가치에 헌신하고 어떤 절제 인품 이런 캐릭터입니다. 동맹을 규합하는 오디세우와도 조응되는 측면이 있고요. 자유주의 동맹의 복원을 꿈꾸는다라는 점에서 그게 그의 핵심 화두 아닙니까? 그리고 예측 가능한 질서, 동맹이 규합해서 자유주의 국가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죠. 그리고 미국의 혼, 처음에 미국 전략가들이 혼? 그게 뭐야? 그게 대선 캠페인 구호야? 그건 구호가 되긴 너무 추상적이잖아. 하지만 손에 잡히는 민생 아젠다보다 이 가치 아젠다로 바이든은 패배가 예상됐던 2020년 대선도 승리하고 2022년 중간선거도 사실상 승리로 이끕니다. 이 가치의 리더십이라는 화두로 바이든을 이해하면 바이든의 모든 정책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선은 가치는 가치인데 전통적인 민주당의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입니다. 뉴노멀의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 신냉전의 가치. 중국과 건설적인 협력도 하지만 냉전의 버금가는 확실하게 중국의 상승을 꺾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냉전 자유주의자의 가치입니다. 반드시 중국과의 냉전에서 승리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가의 산업주의적 정책을 막강하게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말처럼 이 혼돈의 시대의 질서를 잡는 게 쉬울까요? 아프간 철군에서 된통 당하죠. 성급한 철군을 하다가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동맹이 마음 먹은 대로 잘 이끌려 오지 않죠. 푸틴과 협상을 많이 시도했는데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죠. 그리고 북중러 그들은 더 밀착합니다. 기후변화에서 담대한 노선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공화당이 같이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화당의 합의는커녕 자당의 의원 하나 이탈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가 가치는 내걸었지만 이 가치는 혼돈과 위선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니까 유가 안정 때문에 베네수엘라와 손을 내밀었고 사우디 독재자에게 손을 내밀었잖아요. 제국의 수장의 오늘날 살아가는 수장의 고민이 바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가치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공급망이 막 얽혀서 때로는 이 체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의존해야 되는 세상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바이든의 다자주의, 자유주의 가치는 빛바랜 가치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국내 정치, 중산층의 정치를 더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최근 4명의 대통령들이 직면한 현실과 제약,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기존 미국적 가치를 지키려는 대통령이 당선될 겁니다. 혹은 좀 더 소프트한 예측 가능한 트럼피즘의 대통령이 당선될 겁니다. 이들이 교차하면서 당분간 미국 질서가 혼돈과 균열과 비틀거림 속에 갈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좀 더 미국을 덴마크식 국가로 가고자 하는 좌파들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지어 천하삼분지계,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주의 가치, 트럼피즘의 가치, 좌파의 가치, 이런 삼분지계로까지도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기후, 반도체, 대만, 북한 등 이슈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인플레 감축,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았죠. 달라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알아야 됩니다. 이번 강연에서 저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대통령이 직면한 미션 임파서블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들이 어떻게 이에 적응하고 실패하는지를 봤습니다. 이 4명의 대통령들을 살펴보면 미국은 앞으로도 누구도 대담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 어려운 제약 속에서 부단히 비틀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연방 감옥의 최정점이다. 해리 트루만 전 대통령이 심지어 백악관을 감옥에 비유하기도 했죠. 흔히 우리가 언론과 영화에서 보는 백악관은 화려한 연회 등으로 가득 찬 매혹적 공간이죠.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살고 있는 대통령에게는 하나의 감옥이자 3대 업종입니다. 때로는 대통령직의 운명이 걸린 빈라덴 암살 작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죠. 그 결정으로 자기의 대통령직을 잃을 수도 있죠. 때로는 자기 결정으로 수만 명이 복지 혜택을 잊고 거리에 몰리기도 하죠. 이러한 불안, 고뇌, 고독, 오만과 오판, 기회와 제약,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세계를 향한 인텔리전스, 즉 지성의 근육을 부단히 키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안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